네, 안녕하세요. 42도 이기적 365일 온열 치료 아미랑의 김삼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라방을 기다린 게 추석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추석 때 이번 연휴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많이 이제 고심하고 있습니다. 뭐 암이 추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암이 잘하는데 암이 뭐 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이 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은 이 시간 365일 24시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이랑도 그에 대비해서 추석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암이랑의 모토처럼 365일 온열 치료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었고요. 이번 실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당직자를 정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이제 가 있는 것 같고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결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방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환자 케이스나 또는 이제 암 관련 이슈들을 갖고 대상으로 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암 환자, 응급 환자, 암 환자들이 응급실 찾았을 때 이제 문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암이랑의 생각은 무엇인지 뭐 사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가볍게 제가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가급적이면 불편하지 않게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 원로로서 원로는 좀 이상하네요. 85번입니다. 85번으로서 한번 최대한 암 환자 중심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무리 그래도 뭐 1~2년은 걸리겠죠. 그래도 최대한 제가 빨리 노력해서 그 부분을 이제 관과 그다음에 또 가장 절실한 게 환자분들이거든요. 환자 단체에 또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의사 한두 명이 한다 해서 관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관과 정치는 유권자에서 움직이는 게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또는 제대로 적절히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하에 몇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올해 안에 그 뭔가 모임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우리 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중인데 그래야지만이 되거든요. 대학 교수님 따로 우리 저 개인 암이랑이나 이런 요양병원이나 또 여러 가지 병원들이 많잖아요. 암 치료한다는 데들. 또 최근에는 365일 하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랑 다 연계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비교적 질 좋은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좀 많이 생각해 볼게요. 앉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볼까요? 네. 네, 지난번에 참 안녕하세요. 유방암의 크기 초기 크기가 0.7cm 질문 드립니다. 방사선을 조금만 치료하는데 그래도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폐경 전이라 호르몬제 먹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부작용 예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본원의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겠지만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준비한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질문 위에 썼고요. 네. 초기 유방암 0.7cm니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유방암은 조직 검사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수술까지 시간이 짧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알고 싶은데 그 부분 언급이 없으니까 일단은 7cm 비교적 작은 초기암이고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호르몬 양성인 걸로 보여지고요. 수술은 유방 보존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국소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좋은 이유가 기대됩니다. 일단 작고 세 가지 치료를 병행했을 때 방사선 치료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재발 방지 그리고 암세포 남아있을 가능성 줄이는 거죠. 잔존암을 이제 없애겠다 이런 거고요. 초기암의 경우는 이제 치료 범위는 좀 짧을 수 있고 부작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반, 피로감, 뭐 섬유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인프 부종이라든지 섬유화 때문에 그리고 아예 그 피부 괴사가 돼서 이렇게
피부가 조직이 손상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요새 최근에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예견되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아마 2023년에 저기 논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이렇게 피부에 괴사가 돼서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치료를 통해서 잔존암을 죽이기도 하지만 정상 세포도 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요거를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치료적인 목적에서는 고압산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죽 치료하고 조금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두 가지로 1번 방사선을 조금만 치료하는데 고압산소를 받아야 하나요? 쪽을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의 한계는 저산소 암세포에만 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암의 특징 항상 우리 암이랑 식구들은 아실 거예요. 저산소하고 산증이다. 저온은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메인은 저산소와 산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는 산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사선 저항을 보입니다. 잘 안 죽어요. 이놈들이 참 특이하게 죽어줘야 되는데 암세포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 성적이 제한적인데 따라서 보조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고압산소냐? 그렇지 않고 결론적으로 대부분 필요하지 않아요. 저 정도 할 정도에는. 물론 원리는 산소 농도를 높여서 조직 회복 촉진하는데 주로는 현재 그 보험 적용도 방사선 부작용 아까 그 괴사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또는 어느 정도 발정만 돼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고압산소 굉장히 효과도 있고 아주 초기에 하면은 저렇게 큰 심한 궤양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굳이 아마 안 하지 않을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치료에 도움을 주려면 요거보다는 근거가 명확한 고주파원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주파 온열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논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는 곡소 조직을 42도 정도 가열한다. 이걸 알겠죠? 올린다. 종양 혈류가 주는가 하니까 당연히 산소 아까 산소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저산소 상태에서 에서는 떨어지는 감속이 떨어지는데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이건 이제 방사선 감속을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산소 공급이 돼서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 자체로 DNA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방사선 효과와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주 연구에서는 뭐 3-4배 이상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줄여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방사선을 한다면 저는 방사선하는 분들은 모두 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라고. 어떤 치료? 42도가 올라가는 기종으로. 그게 더 중요하죠. 제대로 얼마나 할지는 이제 아미랑에서 물어보셔야 되죠. 네, 아이고 또 갑자기 또 아미랑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근거를 보겠습니다. 무작위 시험, 임상 시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란셋에 2000년에 실린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메타 분석도 했었고 등등등 해서 상당한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방사선 치료 효과를 증강시켰고 국소 제어율 및 생존력 했고 부작용이 차갑다. 그러니까 고주파 온열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압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고압산소는 부작용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치료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문헌상에 또는 이제 규제 기관에 등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적으니까 저는 이제 향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이용한 항암 치료도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싶은 계획인데 아직 저희 혼자서는 좀 부족해서 빨리 그 강 PD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와야지 빨리 해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다시. 네, 그래서 다 정리하면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 병행은 방사선 저항성을 극복하고 국소 제어율 및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큰 부작용 없습니다. 과학적 임상적으로 근거 있는 치료 전략입니다. 때문에 고압산소가 아니라 고주파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하길 바랍니다. 방법은 보시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이죠. 폐경전이라 호르몬제 먹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부작용 예방법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도 호르몬 양성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치료하자고 그러셨을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치료 권장하고 특히 이제 나이도 아직 폐경 전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타모xifen 아마 5년 정도 복용하지 않을까. 요새는 조금 이제 뭐 10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기존에 주치 혈액종양내과 주치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예. 호르몬 치료 목적이 중요해요. 재발 전이 위험을 줄인다. 그 다음에 전체 생존을 개선한다. 특히 폐경전 여성에서 재발 억제 효과가 있다. 근데 당연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있다. 어떤 부작용이냐? 아까 얘기했죠. 폐경 부작용. 우리가 폐경 때 되면 얼굴 붉어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기분 변화도 있고, 뭐 드물게 혈전 이런 것도 있고, 자궁 내막암이 증가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망막병증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런 검사도 하고, 암에 대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가겠죠. 용량 조절도 하면서. 그래도 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발 방지에 그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하기를 권하고요. 일단 예방법은 뭐 제가 이쪽 전문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제 카페인 줄이고 시원하게 규칙 운동한다. 질건조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습제 쓸 수 있고요. 당연히 혈전, 뭐 담배는 안 피실 테니까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운동하셔라. 체중 관리하고. 내막암은 뭐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사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 건강 저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한다는 것이죠. 비타민 D만 먹지 말고 K2가 섞인 걸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아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어찌됐거나 호르몬 양성인 경우에는 특히 폐경적인 경우에는 항호르몬제를 쓰는 것을 권합니다. 부작용 두려워서 안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재발하는 것보다는 재발의 확률을 높은 것보다는 재발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항호르몬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얘기해드린다 했죠. 예. 그 62세 여자 환자가 췌장암 환자셨습니다. 아마 수원에 거주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심해서 이제 오후에 본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신 거예요. 응급실 갔더니 환자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거나 다른 데 가셔라 이제 얘기를. 근데 다른 데를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알아서 다른 데 가셔라. 본원인데 그것도 물론 이제 혈압이나 게 괜찮으니까 아마 그리고 통증에 대한 정도도 파가 안 하고 주사도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통증 주사도 안 주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12시 넘은 자정 12시까지 넘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집에 오셨어요. 다음 날 이제 인근 지역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더니 호중구가 또 1,300밖에 안 되니 본원으로 가라. 사실 1,300 정도는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통증 치료만 좀 하고 프레이드 달고 좀 조절되면 그 다음에 평일날 외래로 가도 될 정도인데 일단은 암 환자들을 본 많은 경험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겁을 내세요. 그리고 호중구가 낮아서 호중구성 열이 나오면 그게 또 응급이니까 보통 이제 1,000 이하 500 이하일 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300 정도면 이제 저희 암이랑 같은 경우는 그냥 수액 달고서 기다립니다. 하고 통증 치료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마도 이제 그 여기 인근 지역 그 응급실 선생님은 아마 좀 불안하셨겠죠. 그리고 환자도 아마 응급실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이 환자분이. 그래서 제발 치료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오시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앞으로 이렇게 아플 때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셔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드렸고 주사 놔드렸고 했더니 뭐 좀 이따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이런 경우가 수원이니까 다행이에요. 만약에 부산이면 어떡할 거예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병원이야.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우리 의료 정부에서는 많이 안 들어왔을 때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가라고. 갔더니 검사했는데 열나서 갔거든요. 열나서 갔는데 호중구도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서울 갔다가. 이거는 너무 암 환자들한테 가혹하지 않나. 가혹할 정도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데 사정은 이제 지금 국민 여러분들과 또 의료계에 또 불신이 좀 있고 서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안 좋은 건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좀 나서 주셔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될 수 있게. 그래서 암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때라는 이탄으로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면 암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응급 상황 아프고 복수 차서 숨차고 열나고 해열제로도 안 듣고 진통제 마약심리성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겨우 찾아간 건데 쳐다보지도 않고 환자 많으니까 기다리거나 딴 데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내가 다니던 병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또 그 병원을 또 탓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암 환자들이 미리 또 많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난주에 가졌다고 얘기 드렸고 오늘 이 편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응급실 암 환자는 뭐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2016년 10년 전에도 복지부에서 현실성 없다. 워낙 응급실 과밀화는 암 환자를 믿고 볼 수 있는 2차 병원 협체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했더니 병원들은 현실성 없다. 그러니까 탁상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로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주체는 의료기 때문에 의사가 주체가 안 되면 안 돼요. 관에서 아무리 만들어봐야 주체인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중심을 누굴 두느냐? 환자를 둬야 돼요. 환자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는 의료 단체에서 움직이고 거기서도 너무 많은 의료 단체가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 대신에 모든 정권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관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단체들이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난도들 쳐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소수가 들어와 있고 그냥 관주도를 탁 해버리면은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이랬다는 얘기죠, 그죠? 10년 전에 누워 있는 단기병상. 여기 서울대에서 이번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 완화 의료를 해서 암 환자 임종기 응급실 의료 낮춘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16% 감소시켰다 연구가 나왔다. 이것도 좀 그래도 진일보 한 거예요. 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암 환자들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한두 군데 그 병원 단위로 움직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서울대라든지 또 세브란스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뭐 저축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한두 군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좋은 계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급돼야 되고 응급실 환자가 왔을 때 정말로 큰 병원에 가야 될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데서도 작은 병원이나 또 암이랑이나 또 이런 등등에서도 볼 수 있는 건 보는 거고 안 되면 그때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의뢰를 하고 받아주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법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선한 의지로 봐주면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 아예 안 볼래라고 지금 자꾸 의료계에서는 의료계대로 이렇게 방관하게 되고 안타까운 환자들만 이제 지금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24년 전문의가 또 없어서 응급실 운영 축소해서 암 환자인데 그냥 돌아가 응급실 야간 진료 무기한 중단.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심장병 암 환자는 응급실에서 밤새 대기했다. 이건 작년이네, 그죠? 진료한 혈압 환자 10시간.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 와중에 저기 응급 상황인데 10시간을 자기 본인 찬지 아니면 앰뷸런스는 모르겠지만 돈다는 것은 그게 암 환자 수명 단축시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건 너무 큰 뭐 워낙 비일비재해서 얘기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랑의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아까 조금씩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문제 의식부터 출발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무분별하게 법적인 문제가 지워져 있고 그걸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의료진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고 또 하나는 환자가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원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들은 필요하다면 필요한 순간에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응급실 의사도 있지만 암 환자는 좀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꼭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지 내가 있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봐도 되는지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길러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법적 카바 그다음에 밤새 돌리고 있으면 인력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 없이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해요? 다 그러면 안 하지 그럴 바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수가 등등등등 그리고 환자들과의 그런 의사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특히 정치권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나서셔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응급의학과 선후배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번의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응급실 내에서라도 이 응급 환자들을 좀 더 편안하게 또는 제때 봐줄 수 있나 하는 문제실 갖고 이제 모임을 갖고 있고요. 몇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오겠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 말쯤에 한번 또 공식적인 심포지엄을 해서 문제 제기화해서 제대로 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 반이지만 갈 길은 멉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거, 그다음에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깨쳐 나가야 되지만 그 중심에 아미랑이 서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하겠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까 그 환자 보셨죠? 그 우시더라고 따님인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오래전에 장병을 앓았어요. 어머님이 허드렛일하면서 키워줬단 말이야. 이제 딸이 나가서 혼자 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딱 되니까 조금만 더 안 아프셨으면 좋겠다.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가장 강했고 더 그 속내는 돌아가실 수 있지만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눈물 보이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어떻게 모두 살리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 수명 연장 또는 돌아가시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덜 불편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아미랑이 적극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미랑이 암치 맨날 뭐 요리만 갖다 놨네요. 네 오늘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어저께 지금 홍시선 가지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췌장암 3기 진단받았고 폴피녹스 5차까지 진행 중인데 호중구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고 포도당 수치는 훨씬 높게 나와서 당뇨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호중구 수치를 높이는 방법과 포도당 수치로 당뇨를 판단할 수 있나요? 예. 근데 일단은 그 항암제를 하면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거든요. 폴피녹스는 그렇기 때문에 호중군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호중군 촉진제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호중군 너무 높아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잘 감안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호중군을 높이는 방법은 항상 하듯이 잘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올라가겠죠. 쉬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벼운 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 호중군 올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때문에 줄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그거에 맞는 또 치료들을 받아야 됩니다. 췌장 자체가 원래 인슐린이 나오는 장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췌장에 손상이 있는지 또 어느 위치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당뇨가 없던 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정 중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암은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는데 포도당 수치로 당뇨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든지 200이 넘으면 또는 공복에 126이 넘으면 또는 당화의 숙소가 6.5가 넘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실제로 계속 높다면 조절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당뇨약 중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폴민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만약에 높다면 뭐 드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다이백스라는 그런 상품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당연히 췌장암이 있기 때문에 당뇨는 올 수 있다. 그다음에 당뇨가 있다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된다. 그리고 호중구는 세포독성 항암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 하시라 이렇게 휴식하고 마음 편하게 갖고 그리고 뭐 인근에 계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또 더 자세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네요, 추석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잘 보내시고 뭐 암 환자든 암 환자 가족이든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든 자 추석 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추석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